때는 조선 어느 시절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한양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온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을 넘어 가타듬은 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와 잔잔한 호수의 깊이를 담은 듯한 눈망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기품은 마치 봄 햇살을 머금은 듯했고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안에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하아 씨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내가 없었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하의 집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아버지인 이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이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재촉에도 이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깊은 뜻이 있소.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으니 그런 처지에 어찌 딸의 혼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이씨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버선발로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 주인을 뵙고자 하오. 우리 대감 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이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고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민준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에 이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어찌하여 기울어가는 이씨 집안의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 높은 김대감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저희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차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진사는 며칠 전 밤 김대감이 주최한 비밀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김대감이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이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한양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한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는 슬픔도 잠시,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꽃가마에 오른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김대감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선 서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곁에 선 지아비 김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혼례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한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은 온통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촛불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화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른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민주는 술병을 집어들어 들이켜고는 서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노름비대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 할 셈이냐. 이 집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화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화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화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화는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서화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서자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려나이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무시며 분란을 만들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화는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옷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민준이 기생집에서 얻은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화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화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작의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눈을 뜨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민준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화는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아찔한 절벽, 낙혼대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소복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험한 산길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낙혼대 위에 선 서화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으나 다부진 체격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바로 서화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도 멀리서 서화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누구신데 나를 막는 것이요? 지훈은 서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이리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훈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화에게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 유일한 내 편인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화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화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훈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 지훈은 서화를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화의 어머니가 뛰쳐나와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화는 어머니의 얼굴이 수척할지언정 병색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지훈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김대감 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이리 왔겠습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이진사의 분노는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무너질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화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화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지훈은 조용히 서화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지훈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뒤편 산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화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평화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민준이 간호몇을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서화의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민주는 지훈을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 헌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끌고 가는 대신 안방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화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지훈은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박진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대감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거죠. 어린 진원은 겨우 목숨만 건져 지훈이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화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지훈은 장작을 패는 도끼 자루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죠. 초가집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득한 늪처럼 고여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서화의 어머니가 몰래 보낸 약과 음식을 지훈이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민준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을 떡을 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눈에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화가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준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화가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화는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지훈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제가 마님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할 것입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지훈이 서화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화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닌 그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혼비백산이 되어 민준을 깨웠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수지가에서 서화의 신발 한 짝과 짧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화가 서방의 모진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은 한양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서화의 가여운 운명을 슬퍼하고 잔인한 서방 민준을 손가락질했죠. 민준은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지훈은 탈진한 서화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 폐가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지훈은 서화를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따뜻하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평화로운 곳이었죠. 이곳에서 서화는 죽고 박수민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지훈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수민, 서화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수민은 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훈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은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지훈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듬직한 사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 깊은 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한 여인의 삶이 한 사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침내 평온과 구원되는 조선 어느 시절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한양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온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을 넘어 가타듬은 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와 잔잔한 호수의 깊이를 담은 듯한 눈망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기품은 마치 봄 햇살을 머금은 듯했고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안에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하아 씨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내가 없었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하의 집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아버지인 이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이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재촉에도 이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깊은 뜻이 있소.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으니 그런 처지에 어찌 딸의 혼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이씨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버선발로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 주인을 뵙고자 하오. 우리 대감 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이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고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민준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의 이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어찌하여 기울어가는 이씨 집안의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 높은 김대감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저희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차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진사는 며칠 전 밤 김대감이 주최한 비밀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김대감이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이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한양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한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는 슬픔도 잠시,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꽃가마에 오른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김대감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선 서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곁에 선 지아비 김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혼례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한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은 온통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촛불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화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른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민주는 술병을 집어들어 들이켜고는 서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노름비대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 할 셈이냐. 이 집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화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화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화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화는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서화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서자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어디를 가시려나이까? 마님께서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무시며 분란을 만들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서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어두운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화는 피지 못한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옥 같던 피부는 빛을 잃고 창백해졌으며 한때 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만취한 민준이 기생집에서 얻은 듯한 화려한 비녀를 들고 와 서화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리 아리따운 것이 여인이지. 너처럼 감정도 없는 목각 인형과는 다르단 말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화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온 자개 경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경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순간 서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고통이고 눈을 뜨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했죠. 그날 밤, 민준이 또다시 외박을 한 틈을 타 서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가장 간소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붓을 들어 서신 한 장을 남겼습니다. 불효한 딸은 먼저 가옵니다. 서화는 한 점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성곽 너머에 있다는 아찔한 절벽, 낙혼대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소복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험한 산길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낙혼대 위에 선 서화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자신을 물건 취급하던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무력한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치 마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서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웬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절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이었으나 다부진 체격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바로 서화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아니가 걱정되어 몰래 보낸 심부름꾼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도 멀리서 서화의 방을 지켜보다 소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철렁하여 내내 뒤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누구신데 나를 막는 것이요? 지훈은 서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친정 어머님께서 밤새 위독하시어 마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받고 밤새 이리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시어 어머님의 임종이라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훈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화에게 어머니라는 세 글자는 끊어졌던 삶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과 비통의 빛이 어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 유일한 내 편인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화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화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서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훈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삶을 향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 지훈은 서화를 부축하여 익숙한 담벼락, 그녀가 나고 자란 친정집 뒷담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화의 어머니가 뛰쳐나와 딸의 흉한 몰골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말에 그제야 서화는 어머니의 얼굴이 수척할지언정 병색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지훈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사랑채에서 모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흉한 꼴이냐? 시집간 계집이 서방을 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 김대감 댁에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장이다. 대감, 제발 아이의 몰골을 좀 보시어요. 오죽했으면 이리 왔겠습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이진사의 분노는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무너질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닥치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불효막심한 년은 없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지 못할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내쫓으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화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겼던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서화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지훈은 조용히 서화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급히 지훈의 소매를 붙잡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성곽 뒤편 산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로 아이를 데려가다오. 부디 내 딸을 지켜다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의식을 잃은 서화를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평화가 한낮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요하던 산중턱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깨졌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민준이 간호몇을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서화의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앞을 내 놈이 내 계집을 빼돌린 그 천한 종놈이로구나. 민주는 지훈을 발길로 차버리고는 성큼 다가가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한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의 귀한 부인께서. 하긴 내년의 가문에 딱 어울리는 집이긴 하다. 헌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끌고 가는 대신 안방 아랫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봐라. 너희는 모두 돌아가거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다. 제 발로 도망친 부인께서 다시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내 직접 곁에서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는 이 작은 초가집을 자신의 새로운 유배지이자 서화의 새로운 감옥으로 삼아버렸답니다. 지훈은 마당 구석에서 모욕감에 떨리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무관 집안의 자제 박진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김대감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거죠. 어린 진원은 겨우 목숨만 건져 지훈이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연약한 여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서화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지훈은 장작을 패는 도끼자루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죠. 초가집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득한 늪처럼 고여 썩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서화의 어머니가 몰래 보낸 약과 음식을 지훈이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님께서 드실 약과 음식이옵니다. 민준은 꾸러미를 빼앗아 풀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약첩을 꺼내 그대로 아궁이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을 떡을 제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굶어봐야 서방 무서운 줄을 알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눈에 이글거리는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화가 정말로 죽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준이 마신 술에 몰래 잠이 오는 약초를 탄 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화가 머무는 골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화는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지훈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족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요. 제가 마님이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할 것입니다. 모든 설명을 마친 지훈이 서화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화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부디 그리 해주시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닌 그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혼비백산이 되어 민준을 깨웠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수지 가에서 서화의 신발 한 짝과 짧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찾아라. 시신이라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닌 제 소유물이 제멋대로 망가진 것에 대한 모욕감일 뿐이었습니다. 서화가 서방의 모진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은 한양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진 서화의 가여운 운명을 슬퍼하고 잔인한 서방 민준을 손가락질했죠. 민준은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지훈은 탈진한 서화를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으며 미리 봐둔 산 너머 폐가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소동이 잦아들 무렵 지훈은 서화를 데리고 머나먼 남쪽 땅끝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시사철 바람이 따뜻하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평화로운 곳이었죠. 이곳에서 서화는 죽고 박수민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라는 지훈의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죠. 처음 얼마간 수민, 서화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말을 잃었고 웃음도 잃었죠.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세월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수민은 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손끝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력을 마주한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수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죽어있던 땅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며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훈의 눈시울 또한 뜨거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은 이제 평범한 시골 안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눈빛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지훈 역시 이제는 복수를 꿈꾸던 무관의 자제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지키는 듬직한 사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 깊은 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한 여인의 삶이 한 사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침내 평온과 구원되는 조선 어느 시절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한양의 한 마을에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어온 장안의 소문이 자자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화, 나이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18이었습니다. 서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을 넘어 가타듬은 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와 잔잔한 호수의 깊이를 담은 듯한 눈망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기품은 마치 봄 햇살을 머금은 듯했고 피어나는 작약을 보는 듯 화사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 위를 구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안에 웬만한 대감댁 도령치고 서하아 씨를 마음에 품지 않은 사내가 없었습니다. 매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하의 집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병조판서 댁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 내로라 하는 가문의 혼사 제안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아버지인 이진사는 그저 헛기침만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대감, 오늘도 중매쟁이가 되어서는 다녀갔습니다. 이제 혼기가 꽉 찬 아이이니 이리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아내의 재촉에도 이진사는 묵묵부답, 그저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달랠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니 부인은 그만 안으로 드시오. 다 내 깊은 뜻이 있소. 허나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밤마다 벌어지는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면 빚쟁이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해 뒷문으로 드나드는 신세였으니 그런 처지에 어찌 딸의 혼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이씨 집안의 초라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최고의 권세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버선발로 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 주인을 뵙고자 하오. 우리 대감 나리의 명이시니 어서 나오시라 하시오. 이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릴 듯 고개를 조아렸고 집사는 보란듯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사주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대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오. 대감의 장남이신 민준 도련님의 사주이니 귀히 받으시오.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의 이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면 임금의 총에 또한 두터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름 위의 집안에서 어찌하여 기울어가는 이씨 집안의 혼사를 청한단 말입니까?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 높은 김대감 댁에서 내 사주를 받아 가셨단다. 어머니, 그것이 참말인가요? 그 높으신 댁에서 어찌 저희 집에... 그럼 참말이고 말고 다 내 복이다. 이제 우리 서화 호강하며 살 날만 남았구나. 서화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차 지아비가 될 사람의 얼굴도 성품도 알지 못했으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죠. 하지만 이 화려한 혼사가 서화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진사는 며칠 전 밤 김대감이 주최한 비밀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집문서마저 날렸던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그에게 김대감이 다가와 속삭였죠. 자네의 그 어여쁜 딸을 내 며느리로 준다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네. 그 치욕스러운 제안 앞에서 이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정작 자신은 온 가문의 축복 속에 시집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모든 진실이 화려한 예단 속에 감춰진 채 마침내 혼례날이 밝아왔습니다. 혼례 당일 한양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보낸 혼례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화려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죠.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지아비의 사랑 듬뿍 받으며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서한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는 슬픔도 잠시,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꽃가마에 오른 그녀는 앞으로 함께할 지아비는 어떤 사람일까?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일까? 수줍은 상상을 하며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혼례는 김대감 댁의 넓디 넓은 대청마루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선 서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곁에 선 지아비 김민주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닌 누가 보아도 늠름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혼례의 긴장감 때문이려니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한은 신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은 온통 값비싼 기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아비를 기다렸습니다. 촛불 심지가 몇 번이나 타들어가고 교배상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시는? 서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내 서방으로 보이더냐. 그는 서화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치가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냉정하고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소인,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내년의 잘못이 아니다. 값을 치른 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지. 민주는 술병을 집어들어 들이켜고는 서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비가 노름비대 눈이 멀어 너를 이리 팔아넘긴 것을 정녕 몰랐다 할 셈이냐. 이 집 곳간을 채운 예물이 바로 내 몸값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말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화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찌? 내 아비는 미천없는 노름꾼이여. 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여운 계집일 뿐이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웃고 울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그의 고함과 함께 서화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습니다. 순백의 비단 치마 위로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죠.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원앙 이불이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길고 긴 악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악몽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화의 혼인 생활은 하루하루가 잿더미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죠. 드넓은 기와집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화는 온 정성을 다해 저녁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지아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내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밥맛이 다 떨어지는구나. 내 아비에게 빚 독촉이나 하러 갈 때나 요긴하게 쓰일 상인데 말이다.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우지 못할까? 서화는 놀라 숨을 죽인 채 묵묵히 엎드려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걸고 있었죠. 집안의 종들조차 그녀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서화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는 빚 대신 팔려온 마님이라 수군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후원을 거닐고 싶어 문을 나서자 안방을 책임지는 늙은 노비가 달려와